일요연구 TV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스포츠 손유동이요. 루키더 바스켓 이동환입니다. 2월 넷째 주 KBL 룸앤 팩트 일부 힘차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지금 뭐 6강 경쟁을 하고 있고 거의 이제 막바지 마라톤으로 치면 한 30한 5km 지점 이 정도 이제 왔다 이렇게 볼 수 있죠. 5라운드 종료가 거의 임박을 했고 지금 이제 잠깐 휴식기에 들어갑니다. 이제 피바 휴식기인데 이 기간에 또 이제 동아시아 슈퍼리그가 열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변수가 또 있고 이게 또 이제 어떻게 또 남은 정규리그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거든요. 지금 굉장히 재밌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그 지금 동아시아 슈퍼리그 참가하는 팀이 KGC, SK 두 팀인데 이 두 팀이 거기에 갔다 와서 워낙 좋은 팀이긴 하지만 갔다 와서 이제 전력을 추스르는 일들이 이제 과제로 남아 있고요. 또 나머지 팀들은 나름대로 어떤 전력 보강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많은 어떤 전력의 변화 그리고 6라운드의 이제 극적인 변화 이런 부분들의 어떤 가능성도 보이는 그런 이제 시점입니다. 자, 2월 넷째 주 KBL 룸앤 팩트 1부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로 선정지에서 댓글부터 소화를 하고 가도록 할게요. 네, 마마시 비트님이 폐쇄적인 리그는 절대로 발전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쭉 이제 외국 선수 제도에 대한 저희가 지난주에 그 일부 첫 댓글부터 아주 저희가 폭주를 했거든요. 그렇죠. 열받아 막 이랬는데 저희가 이제 좀 신랄하게 또 이제 적극적으로 이 의견을 이야기했고 관련된 이야기들이 이제 많은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대체적으로 조금 이제 저희 의견에 동의하시는 분도 많았고 그랬습니다. 그게 그만큼 이제 농구 팬 여러분들께 좀 더 수준 높은 경기를 보고 싶다라는 어떤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 제도는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근데 지금 시점에서는 여러 가지 어떤 조건들을 봤을 때는 외국인 선수 제도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오픈된 그런 부분 뭐 이제 쿼터를 늘리는 게 아니라 금액을 늘리면서 이제 수준 높은 선수들 데리고 오고 거기에 이제 조직력을 맞추고 수준 높은 어떤 상품 농구 경기를 말하는 거죠. 상품을 제공을 하는 게 가장 적절하지 않나. 물론 이제 뭐 국내 선수 어떤 보호 이런 부분들도 밸런스를 맞춰야겠지만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워낙 이슈다 보니까 제가 지난주 저희 녹화 끝나고 추가치를 조금 해봤는데 이제 좀 알아보니까 지금 TF팀에 한 5개 정도 구단이 뭐 이제 단장님 혹은 사무국장님들 이렇게 해서 들어가 있는데 몇 가지 여기에 대해서 변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라거나 선수에 대한 이제 이 선수의 신분 그리고 이 선수를 보유했을 때 사실은 이제 그 전까지는 뭔가 메리트라는 어떤 요소가 있었는데 지금 사실 뭐 기량이 이제 좀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이슈가 좀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해진 방향은 없는 것 같아요. 그 부분들 라거나 선수 같은 경우에도 저는 좀 라거나 선수가 올 시즌 끝나면 이제 계약이 이제 만료가 돼요. 국가대표 계약이 이제 아시안 게임 이후에 계약이 만료가 되는데 그럼 이제 그동안 라그나 선수가 이제 이런 그 관점들이 있어요. 두 가지 관점인데 첫 번째는 라그나 선수가 굉장히 희생 정신이 있었다. 그리고 국가에 봉사를 했다. 맞는 얘기죠. 있었던 게 사실이고 그 부분에서 리스펙을 하고 근데 거기에서 그러면 대가가 없이 그렇게 했느냐 그건 아니죠. 연간 한 10억 정도의 어떤 보상이 있었었고 거기에 따라서 KCC가 재계약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뭐 기량도 기량이지만 그 부분이 고려가 됐었죠. KCC가 대승적인 어떤 결단을 내렸던 그런 부분이고 근데 이제는 계약이 이제 만료가 되는 그런 상황에서 그 선수가 이제 기아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적절한 어떤 원칙 가지고 처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외국인 선수 이 옵션으로 이제 둘 수 있다던가 아니면 또 뭐 기아 선수라면 그러면 통 크게 이 선수를 그냥 아예 국내 선수 쿼터로 풀자라든가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택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게 이 라거나 선수 기아 관련해서 그때 이제 기아를 할 당시에 논의했던 어떤 기준점들 원칙들이 있으면 근데 이게 또 몇 년이 지나니까 또 이게 또 다시 재논이 되고 사실 이게 그렇게 좋아 보이는 그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때 잡았던 원칙대로 뭐 이게 이제 각자 구단들의 입장이 있겠지만은 그대로 일단 원칙은 원칙대로 밀고 가고 그 안에서 이제 조금 이제 뭐 보완할 부분을 보완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근데 아직은 좀 지켜볼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렇죠. 그 결단을 내려야 될 시점에서는 결단을 내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자, 트레제게 데이비드님이 다비드 트레제게죠. 다비드 트레제게. 그렇죠. 축구 선수. 그렇죠. 손대문 기자 같아요. 손대문 기자 농구 말고는 아무것도 모르거든. 저 트레제게 압니다. 프랑스 대표팀에
왜냐면 저희 2002 한일 월드컵 한국과의 평가전에서 골 넣은 분 아닙니까? 제가 축구를 옛날에 좋아했어요. 대범이보다 훨씬 나. 네, 그렇습니다. 걔는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그 이제 제가 뭐 여담입니다만 손대범 선배께서는 예전에 그 박찬호 선수가 잠깐 한국에 뛰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그 점프볼 최창원 기자께 이렇게 여쭤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박찬호랑 유현진은 언제부터? 당시 박찬호 선수 하나로 왔거든요. 걔 아무것도 몰라요. 그 농구밖에 모르시는 정말 최고예요. 동네 바보 동생 같아요 느낌이. 근데 저도 사실 트레지게 게임 때 좀 많이 써봐서 잘 몰라요. 저도 잘 모르니까. 대범 선배 장난입니다. 그 정도로 농구에 진심이시다. 나는 장난 아니에요. 걔 원래 그런 애야. 그렇습니다. 트레지게 데이비드 전 그대로 가겠습니다. 네, 이분께서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기가 평생 해온 플레이 스타일을 고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디온테 버튼도 이상문 감독한테 원래 하던 플레이 하고 싶다고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이제 저희가 스펠맨 관련해서 얘기를 했고 그 1일 1식님이 이제 그 KGC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주에 사실 KGC가 막 8연승 9연승 이거 가는 때 스펠맨 좀 이거 좀 아쉽다 계속 얘기를 해서 맥락이 맞지 않다. 좀 그런 상승세 이유를 얘기해달라. 그렇게 댓글을 또 달아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KGC 편에서 제가 말씀을 갖다 좀 드릴게요. 공감이 안 되네요. 그러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KGC에게 지은 원죄가 있고 기본적으로 당연히 KGC 팬 여러분들께서는 싫어하실 수 있죠. 이해합니다. 저희 죄입니다. 저희가 잘못했고 특히 얘가 좀 잘못 많이 했어요. 많이 했고 사실 뭐 제가 거의 한 80%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 뭐 의도적이다 이런 부분은 아니라는 걸 알고 계실 거고 KGC는 강해요. 그 이전에 사실 오해한 부분도 있어요. 지금 이제 오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는 그랬어요. 그거는 저희가 이제 KGC 편에서 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는지 또 지금 이제 스펠맨의 어떤 딜레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저희가 이제 크게 좀 생각을 하는지 요거 말씀을 갖다 좀 드릴게요. 좋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얘 때문이에요. 제가 정말 이동구에 패를 많이 끼치는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합니다. 이따가 또 이제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상현님이 함지훈 선수가 노세아 맞죠? 한국 나이 40살인데 프로농구 레전드 서정훈 김주성도 한국 나이 40살에 은퇴하지 않았나요? 함지훈 선수 올 시즌 제외하고 한 1, 2년 뒤에 은퇴 아닐까? 뭐 이렇게 댓글 다셨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함지훈, 양희종, 그다음에 김동욱, 김영환 의지만 있으면 연봉 요런 거 이제 조금 이제 깎여도 페이컷이 되겠죠. 의지만 있으면 4, 5년 합니다. 그렇죠. 좀 해줘. 나 이제 놀 사람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그 바람을 지금 담으신 거군요. 이 친구들이 예전에 이제 동생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친구 같아요. 나이가 들면서 같은 40대로 우리가 그냥 저는 이제 말 걸 데가 없어요. 코트에 가면. 그 정도 아니 근데 그래도 그렇게 넣는 때가 엄청 높으신 건 아니잖아요. 제가요? 저 2년 뒤에 50이에요. 진짜요? 알겠습니다. 꼭 그걸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해야 됐었니? 그 정도인지 몰랐어요. 저는 왜냐면 항상 이제 방송할 때나 이렇게 같이 있을 때 이렇게 뭔가 저도 이제 편안한 이런 느낌에서 그 정도 죄송합니다. 뭐 죄송할 건 없고요. 저도 이제 요즘에 뭐 젊은 기자들이 조만간 40이라고 놀리긴 하거든요. 저도 이제 벌써 그렇게 나이 먹고 있는데 40 좋은 나이죠. 40, 39, 30몇 좋은 나이죠. 아주 좋은 나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함지훈 선수 근데 사실 뭐 현장에서는 일단 이거 모비스 구단 입장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훈이가 원할 때까지 챙겨주겠다. 그리고 함지훈 선수 지금 스타일로 보면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로. 저는 진짜 김동욱 선수처럼 나중에 활용이 될 것 같아요. 지금 갈수록 하면 출전 시간은 줄어들 거예요. 한 10분, 15분 정도로 줄어들 텐데 아마 승부처에서는 여전히 좀 이제 이 함지훈 선수에 대한 이 코칭 스텝 신뢰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활용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 선수가 그 뭐랄까요 몸 관리가 되게 꾸준해요. 운동도 별발 없이 열심히 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아마 오래 뛰지 않을까 계속. 물론 힘들겠죠. 매년 이제 같은 운동을 소화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이제 경쟁력이 유지가 될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힘들어지는 거는 뭐 맞아요. 그 부분에 공감이 되고. 그런데 그런 이제 비시즌 훈련만 소화를 하게 되면 이 선수들은 뭐 시간은 좀 줄어들겠죠. 그러나 의미 있는 역할, 식스맨 역할이라든가 또는 벤치에서 어떤 리더 이거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팀이 기본적으로 응집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응집력, 플로어 리더, 라커룸 리더가 되는 선수들이 보면 우리 사총사 양희종, 함지훈, 김영환, 김동욱 또 누가 있나요? 40 넘은 선수들.
이제 생각이 안 나네요. 등등이 있잖아요. 현역에 4명 있는데 예. 같이 봐. 같이 놀아줘. 얘기 걸 사람이 없어요, 저는. 네, 그렇죠. 근데 그 네 선수 저희가 뭐 KGC 얘기할 때 또 양희정 선수 얘기도 하겠지만은 이 선수들이 기량이 지금 젊은 현역 선수들에 비해서 뭐 밀리냐 이런 상황이 아닙니다. 자기 역할 다 하고 있어서. 그리고 오래 하는 건 다 이유가 있고 자신만의 어떤 노하우가 있고 거기에 이제 베테랑의 어떤 품격 이런 걸 갖추고 있기 때문에 40 이상이어도 이제 계속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구단도 되게 냉정한 게 예를 들어서 기량이 떨어진다 그러면 이 선수들에 대해서는 이제 은퇴를 얘기를 해요. 네, 가차 없죠. 그런 그렇죠.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야 되는 거고 사실 이게 프로니까. 근데 그 선수들이 그만큼 이제 살아남고 있다라는 거는 그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거니까 이건 또 리스펙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자, 현대모비스부터 일단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간 성적이 2승입니다. 네, 지금 4위고요. 26승 17패. 이 팀이 지금 횡액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악재가 있어요. 이우석 선수가 부상으로 정규 시즌 아웃이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16일 가스공사전 도중에 이제 오른쪽 발목 부상. 이게 사실 이제 그 장면을 봤을 때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셨어요. 왜냐하면 충돌이 없고 발목이 꺾이는 장면이 없었는데 갑자기 엄청나게 고통스러워하면서 쓰러졌었고 이제 이후에 다음 날에 검진을 받아 보니까 그 경비인대 쪽에 이제 인대가 부분 파열이 됐다. 근데 이우석 선수가 그날 바로 용인으로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뭐 이동욱 기자께서도 기사를 쓰셨지만은 그 가면서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자기가 이제 그 대학교에서 프로 올 때 당했던 왼쪽에 당했던 부상이랑 똑같은 느낌이다. 그렇죠. 뚝 하고 소리가 났다 이렇게 얘기했죠. 네, 근데 이제 실제로 그렇게 좀 확인이 됐고, 그래서 6주 아웃이니까 이제 남은 정규리그가 이제 3월까지니까 정규리그는 진짜 못 뛴다. 이제 플레이오프 복귀를 노려볼 수 있는 타이밍이긴 한데 사실 이제 발목이다 보니까 뭐 체력 운동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다 보니까 돌아오더라도 컨디션이 어떨지 모르고 그때 실제로 진짜 어느 정도일지 알 수가 없어서 좀 모비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이제 안 좋은 변수가 발생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우석 선수의 전략적인 어떤 가치는 뭐 의심의 여지가 없죠. 왜냐하면 이 선수의 어떤 기량이 뭐 절대적이어서가 아니고 현대모비스가 지금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지난 시즌까지 뭐 현대모비스 팬 여러분께 잘 아시겠지만 외곽 압박이 굉장히 좀 약했었고 이제 이 부분이 아바렌토스가 들어오면서도 해소는 그다지 많이 되지 않았는데 이우석, 서명진 그 아바렌토스 이 세 선수가 점점 경기를 치르면서 그런 대응 능력을 키워가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렇죠. 그 상황에서의 어떤 행동 대장이 이우석이었고 여기에 이제 현대모비스 조동현 감독은 이런 외곽 압박이 사실은 이제 셋오펜스에서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트랜지션을 많이 강화를 하고 그 트랜지션의 행동 대장이 이우석이었기 때문에 이우석이 빠진다 이렇게 되면 현대모비스의 속도가 좀 늦어질 수 있다. 그러면 외곽 압박을 좀 더 당할 수 있다. 그런 확률이 높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우석이 어떤 이탈이라는 거는 현대모비스 입장에서는 게임 플랜 자체를 좀 바꿔야 되는 이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현대모비스의 또 하나의 강점은 뭐냐면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 있는 선수들은 있다. 거기에 신민석이 있고 최진수가 있고 뭐 여러 선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는 이제 그 전술 자체를 바꾸거나 아니면 이제 포지션을 좀 바꾸면서 갈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일단 첫 번째 프라이머리 플랜 B는 신민석이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조동현 감독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신민석이는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내년 시즌부터는 뭐 3번 주전으로서 뭐 이런 것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선수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그럼 신민석은 이우석과 뭐가 다른가 이렇게 여쭤봤더니 조동현 감독이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이우석과는 다른 활동량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트랜지션 상황, 모비스의 뼈대는 무조건 트랜지션입니다. 말씀하신 게임 플랜은 트랜지션의 기반인데 이우석이 이제 트랜지션 상황에서 볼을 운반하는 어떤 이 활동량, 어마어마한 활동량을 가지고 있다면 신민석은 볼 없이 달릴 수 있다. 그리고 공격 코트 상황에서 어떤 리바운드 가담 이런 부분에서 강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활동량을 잘 살리면은 신민석이 어느 정도 잘 메워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신민석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평가를 했어요. 좀 뭐랄까 잘생겼어. 조인성이야. 다리가 살짝 짧은 조인성인데 잘생겼는데 경기력을 이렇게 보면 약간 날린다. 날린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수비가 좀 약해요. 이 선수가 좀 많이 약해요. 작년에 좀 약했고 유작 감독한테도 좀 뭐 이렇게 비판을 많이 받았었고 그러나 이 선수의 어떤 자질은 현대모비스는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높이가 좋은데 3점 슛 능력이 있고 내외곽을 오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 그래서 이 수비만 보강을 하게 되면 윙맨 자원으로서 이제 이우성이나 신민석 이렇게 가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 선수가 수비가 좀 약한데 아직도 좀 약하긴 해요. 그러나 그 약한 수비를 그러니까 활동력이 좋아 보이는 선수처럼 보이진 않는데 활동력이 상당히 좋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공격 리바운드 참여라든가 수비 리바운드 참여가 굉장히 좋은 선수거든요. 그리고 속공에서 했던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 선수가 지금 점점 이런 내실을 채워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우석의 공백은 신민석에게 어떤 지금 찬스다. 요런 이제 등식이 성립이 되는 거죠. 그래. 실력이 이제 올라가고 있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선수 사실 신민석 같은 경우는 군산고 시절까지만 뭐 이정현과 이제 뭐 최고의 어떤 네. 활약을 했었고, 그러니까 장신 3점 슈터, 2m가 되는 3점 슈터라는 네. 메리트가 있었는데 대학에서의 뭔가 이제 뭔가 소프트함, 이제 수비 이슈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오히려 이제 주의정 감독조차도 좀 아쉽다라는 얘기를 네. 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저는 사실 신민석이 프로와서 그 수비에서 좀 불안한 걸 보고 이 선수가 어쩌면은 좀 스트레치 4 형태로 4번으로 기용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럴 가능성도 있었었죠. 네, 생각을 했는데 당시에 이제 유재학 감독이 이제 이 신민석을 지명하면서 판단했던 거는 지금 각 팀들이 포워드 라인이 다 너무 크기 때문에 신민석이라는 선수가 2m에 3번을 뛸 수 있는 건 메리트다. 그리고 3번으로서 수비나 이런 부분은 배우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어쨌든 그렇죠. 조동현 감독도 뭔가 이제 함준의 노세와 이런 변수 때문에 신민석을 4번으로 쓰는 이런 보관보다는 오히려 신민석은 무조건 3번이다. 그리고 여기에 또 조동현 감독이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조동현 감독의 이론 중에 하나가 4번은 BQ가 좋아야 된다. 2대2 게임에서 트라이앵글을 만들어주면서 게임 운영을 도와줘야 되는 역할이고 신민석은 그 부분보다는 장신 슈터로서의 가치가 더 높기 때문에 활동량이 좋고 그래서 3번으로 쓰려고 한다. 이런 좀 이제 어떤 선수에 대한 어떤 판단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보면 되죠. SK가 사실 이제 신인 드래프트를 할 때 기준점이 길고 긴 선수 아닙니까? 높고 윙스팬 좋은 선수들. 그렇죠. 근데 그 선수들이 지금 보면 성장이 약간 정체가 돼 있어요. 그렇죠. 네, 몇몇 선수들 특히 지금 이제 그 김영빈 선수가 가장 이제 두각을 나타내야 되는데 약간 좀 그렇고. 근데 이 신민석으로 치면은 그쪽의 발전 속도보다는 조금 높아요 지금. 그렇죠. 네, 그래서 좀 기대가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물론 이제 이우석 선수의 공백을 완전히 메우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신민석이 있고 여기에서 만약에 기복이 생기면 최진수가 들어갈 수 있고 이런 이제 짜임새를 갖출 수 있다. 그래서 그런 플랜 B가 지금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신민석을 좀 주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하게 되면 조인성이니까. 그렇죠. 네, 현대모비스의 어떤 인기도 올라가겠네요. 그렇죠. 네. 이 현대모비스 구단이 가장 바라는 그렇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구단은 도대체 잘생긴 선수가 없다. 아니 서명진 이우석을 무시하는 겁니까? 그러지 마세요 좀. 네, 그런 것 같아요. 그 두 선수를 무시하는 것 같아요. 네. 아니 함지훈도 잘생겼고 김동준 선수도 있고요. 네, 그렇죠. 김동준 선수 멋있죠. 네, 아바리엔토스도 있고. 네. 장재석도 있는데. 저는 뭐 제 얼굴이 석자라 저는 말 아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민석이 지금 플랜 B 가 있고 그래서 요렇게 좀 이제 매우 가야려고 한다. 이 부분에 좀 초점을 삼으면 될 것 같고요. 이 서명진 선수가 지난 가스공사전에서 테크니컬 파울을 받았어요. 보통 같으면 왜 테크니컬 파울을 받았냐라고 할 텐데 이 테크니컬 파울을 받는 장면을 보고 다들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네, 그날 이제 저랑 같이 대구 현장에 있었는데 저도 진짜 놀랐어요. 저 선수가 저렇게 볼을 꽉 치면서 그것도 이대성한테 약간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맨날 이제 쟤는 너무 순해 이런 강아지가 소심해. 갑자기 왕 하면서 그렇죠. 그렇죠. 네,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약간 요크셔 테리어가 불독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서명진이 이날 이제 이대성과의 신경전이었죠. 그래서 이제 공을 바닥에 세게 튀겨서 거의 뭐 림 위까지 그냥 튀어올랐고 이제 테크니컬 파울을 받게 되면서 테크니컬 파울을 당연히 받아야죠. 벌금 20만 원을 받게 됐는데 이게 이제 재밌는 게 보통 이제 테크니컬 파울 받으면 그냥 뭐 그냥 감정 컨트롤 좀 해라 뭐 이럴 텐데 조동현 감독은 서명진의 이런 모습에 대해서 내가 본 너의 최고의 모습이었다고 칭찬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명진이 또 뻔뻔하게 벌금 좀 대신 내달라고 했는데 그러면 안 된다. 프레임이 있지 않느냐 감당이 안 된다.
널 주면 프림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형평성이 맞지 않죠. 네. 네 그렇습니다. 프림이 좀 워낙 누적 금액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튼 이제 서명진이 그렇게 오히려 코칭 스태프 칭찬을 받았고 그 이제 서명진이 이제 관련해서 얘기가 나와서 이제 제가 서명진 선수한테 물어봤는데 서명진 선수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시즌 훈련 중에도 제가 소위 개긴 적이 있다 감독님한테. 근데 그때도 감독님이 잘했다. 약간 이렇게 칭찬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서명진의 이게 멘탈적인 부분. 저희가 서명진 데뷔 이후에 이 선수에 대해서 정말 많이 다뤘는데 현장에서 나오는 가장 대표적인 반응 중에 하나가 너무 열이다. 그리고 이제 상대의 어떤 이제 강하게 나오면은 거기에 그냥 주눅든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번 시즌의 서명진은 좀 달라진 모습이고 그 뭐랄까 그 대표적인 게 그 이 테크니컬 파울 장면으로 압축적으로 딱 나온 것 같아요. 저는 네. 이게 외곽의 플레이 특히 이제 메인 볼 핸들러 뭐 서명진이 지금 이제 메인 볼 핸들러는 아니지만 하프 메인 볼 핸들러 아닙니까? 그렇죠. 아바렌토스와 같이 한. 근데 이런 선수들이 이제 대성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덕목 중에 하나가 좀 못돼야 돼요.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배짱이 있어야 되고 거기서 자신의 어떤 에고가 있어야 돼요. 그게 너무 넘치면 안 되지만 근데 서명진은 그게 너무 없었어요. 그러니까 막 흐름에 막 밀려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현대모비스 구단 관계자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캐롯의 이정현 선수한테 많이 당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서명진 보고 답답했던 게 뭐냐면 아니 그게 안 되면 화라도 내든가 뭐 이렇게 하는데 그냥 당하고만 이렇게 있고 그냥 순하게 이렇게 있다. 그렇게 되면 발전이 되지 않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인데 그게 어떻게 보면 맞는 얘기거든요. 근데 서명진이 최근에 이렇게 보면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눈을 뜨면서 자신의 어떤 플레이에 대한 어떤 고집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이제 뭐 노력을 하겠죠. 노력은 하는 선수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이대성이 사실 이제 파울이 약간 좀 뭐랄까 좋지 않은 파울이긴 했어요. 그 파울에서 이제 화를 내면서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칭찬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는 서명진 이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봐야 되는데 테크니컬 파울이 모두 다 좋다는 게 아니고 서명진 입장에서는 이런 파울이 어떻게 보면 이제 전환점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서명진 선수를 이렇게 해가지고 자신의 에고를 키우고 배짱을 키우고 한 번쯤 이렇게 뭘까 경기를 좀 말아먹기도 하고 뭐 이게 심하면 안 그렇죠. 되겠지만 이제 개인의 성장을 위해서는 그런 경험도 좀 있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명 선수가 실제로 이제 뭐 애티튜드만 달라진 게 아니고 실제 이번 시즌 경기력이 좋습니다. 최근에 현대모비스 가드진 쪽에서 가장 이제 좀 인상적인 선수 중 한 명이고 그러면서 본인이 이제 본인 플레이에 대한 자신감도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로 그런 마인드셋의 변화 선수는 이루어지는 것 같다. 그래서 앞으로 좀 흥미롭게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캐롯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주간 성적 1승 1패고요. 지금 5위 22승 20패 5할 승률을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캐롯은 지금 뭐 이제 삐걱삐걱 거리면서 잘 가고 있어요. 지금 전성현 선수가 살짝 좀 부진하긴 하고 하지만 이제 4번 자리에 박진철을 쓰고 김진용을 쓰면서 좋은 변화로 가고 있어요. 이 부분은 제가 또 나중에 또 시간이 되면 좀 다룰 거고 지금 일단은 캐롯은 큰 사건이 하나 터졌었죠. 시간이 약간 되긴 했었지만 김승희 감독 적용 논란 이 표현과 자유 사이인데 이 재정위원회 해부 논란이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되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네, 지난주에 재정위원회 해부 됐었는데요. 김승희 감독님이 이제 이 사건은 그렇습니다. 이제 10일입니다. 지지난주죠. 이제 저희 녹화 기준으로는 지지난주 KT전 앞두고 이제 당시 캐롯이 그 매각 작업 펼친다는 보도가 나온 뒤였고 이제 현장에서 취재진이 그와 관련된 이제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전상식 전 이제 KGC 인상공사 단장 전전 단장이죠. 이제는 한 번 더 바뀌셨으니까 이 부분을 언급을 하면서 덕분에 아끼는 법을 배웠다. 지금보다 그때가 더 힘들었고 많이 배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KGC 구단 측에서 이제 반발을 하고 이제 연맹과 이제 연맹에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재정위원회에 이제 회부가 되겠습니다. 제가 진실의 눈을 한번 발동시켜 볼게요. 지금 김승희 감독 입장과 KGC 입장이 있잖아요. 이렇게 이게 공식적인 멘트 아닙니까? 이게 진짜 진실인지 거짓인지 제가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아, 네. 저는 또 이동현 기자께서 예전에 또 그 감독님들의 멘트, 그렇죠. 진실의 눈으로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이게 구라가 교묘하게 섞여져 있기 때문에 이거 잘 판별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해석 능력이 중요해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김승희 감독님의 입장 제가 한번 그냥 읊어보겠습니다. 우리 구단 얘기를 하던 중에 나온 얘기일 뿐이다. 조롱의 의도가 아니었고 라이벌 구도가 있어 리그가 흥행하고 그런 의미도 담겨 있는 발언이었다. 이제는 KGC 아무런 감정이 없다. 이게 재정위원회까지 갈 줄은 몰랐다. 80% 구라죠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여기에서 김승희 감독 조롱의 의도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는 못하죠 공식적으로. 근데 조롱의 의도가 약간 들어가 있었었죠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전 단장님이 얘기를 했고 아끼는 법을 배웠다. 이거는 조롱의 의미가 약간 들어가 있었던 게 사실이고 구단 얘기들 나오던 중 얘기일 뿐이다. 이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라이벌 구도가 있어야 리그가 흥행한다. 이거는 그냥 갖다 껴맞추기죠. 갖다 껴맞추기. 물론 이렇게 이런 신경전이 벌어졌을 때 캐럿과 KGC 어떤 그 맞대결이 펼쳐지면 뭐 어느 정도 이제 흥미를 끄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 발언 자체가 사실 그런 조롱의 느낌이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이고 KGC 아무런 감정이 없다. 감정 있죠. 왜 없어? 자기가 다 이렇게 성적 올려놓는데 재계약을 박하게 해가지고 박차고 나왔으니까 감정이 있어야지. 없으면 사람입니까? 아니지. 그렇죠. 예. 네. 재정위원을 갈 줄 몰랐다. 요거 진실 같아요. 갈 줄 몰랐는데 갔어. 그래서 좀 당황스러웠던 거예요. 깜짝 놀라신 것 그렇죠. 같아요. 그래서 변명을 하는 거예요. 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KGC 구단의 입장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승희 감독이 우리 구단과 전인 단장님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다는 걸 이전부터 인지를 했다. 벼르고 있었던 거죠. 진실. 네. KT전 발음은 모기업 차원에서 모니터링이 됐고 선을 넘었다고 판단했다. 네. 홍삼수 얘기가 나왔을 때만 해도 그냥 넘어가자 그랬는데 요 얘기는 제가 볼 때는 고위층에서 뭔가 오더가 떨어졌어. 모기업 차원에서 모니터링이 됐다. 뭔가 떨어졌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동을 한 거죠. 그리고 라이벌 구도는 좋지만 어느 정도의 선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렇죠. 이건 김승인 감독에 대한 반박이죠. 논리적 반박. 경고 조치가 해당 감독의 어떤 자격에 대한 징계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만족한다. 요건 정신승리. 정신승리. 가서 사실은 무슨 징계를 받고 그래서 우리 KGC 구단 자존심 있는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딱 그래서 그게 가장 좋은 그림인데 징계는 해부됐고 거기에서 기자들이 기사를 쓰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쓰면서 이게 조금 약간 좀 이상해가지고 재정위원회에서는 중립을 지킨 거죠. 징계까지는 뭐 하고 그냥 경고만 하자. 요게 딱 좋은 선이다. 그러니까 KGC도 살짝 당황했지만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여러 욕풍을 막기 쉬우니까 여기서 우리가 그냥 의연한 자세로 가야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로서는 만족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정신승리다. 정신승리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측의 입장이 있고 이동욱 기자의 해설대로 이제 약간의 어떤 거짓과 또 진실된 마음이 이것도 주관적인 거예요. 제일 주관적인 거. 또 주관적인 해석이었습니다. 어쨌든. 근데 이제 이게 참 애매모호하긴 합니다만 저는 이제 이 KT전 앞두고 김승희 감독님이 이제 발언한 현장에 있었거든요. 반응 현장에 있었는데 사실 이제 먼저 얘기를 꺼내신 상황은 아니긴 했어요. 먼저 이제 뜬금없이 갑자기 그때가 지금보다 더 힘들었어요.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질문에 약간 이제 단서를 달면서 질문하시니까 묻는 건데 캐럿의 이군 체불 때문에 힘든데 지금이 더 힘드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KGC 때 좀 더 힘들었다. 이렇게 된 거죠. 얘기를 하신 건데 일종의 이제 약간 분위기상 뜬금없는 이제 언급이긴 했어요. 저는 갑자기 되게 뜬금없이 언급이 됐고 거기에 이렇게 방향 확 틀어서 KGC를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KGC 입장에서 그 김승희 감독님이 우리 구단과 전인 남정에 대한 언급을 했다는 걸 인지하고 있었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김승희 감독님이 이게 이제 기사화는 되지 않았을 뿐이지 그 전에도 종종 이제 이 경기 전 인터뷰에서 이 전상식 전 단장에 대한 언급을 좀 하셨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KGC 입장에서 좀 약간 벼르고 있다가 요걸 보고 이건 아니다 싶어서 한번 버튼을 딱 누른 약간 이런 케이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재정위원회 그러면 어떤 징계의 어떤 의미가 있잖아요. 재정이 올랐다라는 것은 불미한 일이 있었었고 불미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가해자 느낌의 그런 부분이죠. 그러면 이 재정위원회 같은 경우에 어디까지가 올라갈 선인가 이거를 좀 정확하게 해줘야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저격성 발언이 과연 어디까지 허용이 되어야 하느냐. 이 원칙 하나는 뭐냐면 판정에 대해서는 언급하면 안 돼요.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물론 그것도 이제 나중에 하면 고쳐질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뭐 지금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져야 되는 건데 그럼 구단이나 선수에 대한 어떤 라이벌 의식 때문에 그 선수 또는 그 구단 또는 특정 감독에 대해서 뭐라 그러는 거는 그럼 그게 이제 징계위원회에 올라갈 대상인가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기준점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죠. 지금 이 포인트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일종의 어떻게 보면 리그가 좀 흥행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이제 서로 경쟁심이 섞여 있는 발언들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근데 이게 만약에
저격으로 이제 분류가 돼버린다면 그리고 저격으로 분류되는 발언들이 모두 어떤 재정위원회 안건에 올라갈 수 있는 발언들이 돼버린다면 네. 이건 사실은 굉장히 좀 미디어를 통해서 나오는 어떤 이 선수들 해당 당사자들의 어떤 발언들이 모두 굉장히 좀 이제 억눌릴 수 있는 여지도 있고 사실 리그 재미도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되게 선을 잘 조절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되게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그 당사자가 상처를 받지 않고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는 선인가, 아니면 어느 수준까지 가면은 이거는 굉장히 좀 모욕적일 수 있는 발언인가, 이게 굉장히 사실 애매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 되게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재정위원회 열기 전에 어떤 논의가 좀 필요하고 또는 이제 간단한 기준을 세워줄 수는 있어요. 첫 번째 욕하지 말 거. 욕하면 안 되지. 그렇죠. 가족욕 안 되지. 그렇죠. 가족욕까지 안 예. 되지. 그리고 인류애에 반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인종차별이라든가 또 뭐가 있을까요? 혐오성 발언, 혐오성 발언, 차별성 발언 예. 이런 부분은 안 되지, 안 된다. 그런 마지노선은 분명히 있는 거고, 근데 그 밑에는 제가 볼 때는 최대한 표현의 자유를 허용해 주는 게 리그 발전을 위해서는 가장 좋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요 정도의 발언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건 재정위원회 가기보다는 KGC가 그냥 대응을 해주면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아니다,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아끼고 뭐 그랬던 게 아니고 뭐 이렇게 했다. 근데 사실 아꼈던 게 맞거든. 그렇죠. 맞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대응을 해주면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또 뭐랄까 이제 어떤 발표 같은 걸 해주면서 이제 몰아주면 되는 거거든요. 저는 거기까지라고 봐요.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진짜 어떻게 보면은 리그 차원에서 되게 저는 고민을 진짜 많이 해야 될 거라 본 게, 저희가 딱 얘기했지만 이 최주영 선수가 SNS에 굉장히 좀 경솔한 이제 게시물 하나 올렸습니다. 네. 이게 좀 이제 논란이 됐었는데 어떤 거죠? 그 이제 삼성전 네. 이제 끝날 때 이제 연장전을 치르고 있을 때 왜 우리 SK만 콜이 다르냐, 이걸 올렸다가 바로 삭제를 했어요. 이게 굉장히 사실 기사가 따로 되진 않는데 굉장히 논란이 됐습니다. 예, 근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SNS 상의 선수들이나 당사자들의 발언, 이거는 또 이거 사실 판정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공식 미디어를 통해서 얘기한 건 아니고 SNS 올렸는데 사실은 이건 징계감이에요, 솔직히. 맞아요. 예, 이거 왜냐면 이거 우리 팀한테 편파적으로 판정한다라고 불평한 거거든요. 판정에 대한 언급은 기준이 있으니까. 근데 또 이게 SNS 상이라 또 지웠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애매함이 있을 것 같고, 근데 이게 제가 뭐 최주영 선수를 가지고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요즘에 선수들이 SNS도 많이 하고 이제 어디든 이제 이 어떤 자신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공간이 많잖아요. 인터뷰를 통해서든 그때 이제 어떤 발언들을 어느 정도까지 어느 정도 기준을 가지고 어떤 선수는 징계를 주고 어떤 선수는 그냥 이제 용인을 하고, 이게 가이드라인이 안 서 있으면은 매번 되게 이슈가 될 거예요.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 그 음주운전 사건이 굉장히 많이 터졌을 때 이 가이드라인 확실하게 잡아야 된다 얘기를 했고, 실제로 KBL이 지난 비시즌에 그 가이드라인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시즌 끝나고 이런 SNS상 그리고 미디어와의 인터뷰상 뭐 이런 쪽에서 나오는 발언에 대해서 이런 이제 그 저격성 발언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또 다른 어떤 좀 위험한 발언들, 이거를 어떤 기준을 가지고 처벌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저는 좀 제대로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죠. 그러니까 기준점 최소화시켜야 되는데 SNS든 아니든 카이리 어빙 같은 경우에는 진짜 그 인종차별, 차별적인 그런 부분을 SNS에 올려서 징계가 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된 거 아닙니까? 유대인 혐오. 근데 트레이드 되고 난 다음에 케빈 두란트가 이제 떠나니까 브루클린에서 잘 나갔다, 이거는 안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기준은 명확합니다.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 욕, 가족욕, 그리고 심판에 대한 언급, 판정에 대한 언급, 그리고 뭐 어떤 리그의 공정성에 대한 어떤 의심의 문제, 뭐 이런 부분들하고 그 다음에 그런 이제 인류애에 대한 부분들, 요 네 가지만 딱 하면 돼요. 실제로 애매모호한 것처럼 보이지만 최소한의 마지노선만 딱 가지고 놓으면 나머지는 누가 뭐라 그래도 그냥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김승희 감독 이 얘기는 그냥 KGC가 어떻게 보면 자기 구단에 대한 모독이다. 이것 때문에 이제 징계위원회를 올렸었고, KBL 내규에도 뭐가 있냐면 10개 구단의 회원사가 요청할 경우 재정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다, 이런 그 항목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린 건데, 그렇게 하면은 안 되지만 그래서 최소한의 기준점을 가지고 최대한 넓혀야 되지만, 그러나 그 기준점을 넘어갔을 경우에는 명확하게 처리를 좀 해줘야 된다. 그렇죠.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관련해서 약간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재정위원회 저희가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보면은 이제 다른 구단들 쪽에서 그런 얘기 나와요. 그럼
재정위원회 올라가는 기준이 뭐냐?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팀 뭐 누구는 뭐 이제 그렇게해서 징계를 받았는데 누구는 그렇게 해도 안 받더라. 뭐 사후 징계 어떤 팀은 어떤 선수는 받고 어떤 선수는 안 받더라. 그러니까 이 재정위원회 안건 올리는 기준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재정위원회를 연다고 발표를 했을 때 단순히 뭐 누구 올라간다 이 건에 올라간다 네.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그 기준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명시를 해줘야죠. 예. 그 명시를 안 해주고 그냥 올리게 되면 자기들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안쪽에서 뭐 재정위원회에서 어떤 안건을 가지고 올리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10개 구단들이 이제 제안을 했을 때도 다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거기서 이제 커트를 하는데 그 부분에서 어떤 안건이 들어왔는데 이 부분 때문에 커트를 했고 이 부분 때문에 올라갔고 이런 이제 명시를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작업이 없어요. 맞아요. 그거 해야 됩니다. 네, 좋습니다. 자, 네. KCC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KCC 2패 당했고요. 현재 7위입니다. 지금 이제 4연패에 빠져 있는데 아직 이제 6위 싸움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희망이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승현 선수가 조기 복귀를 했습니다. 네. 이승현 선수가 지금 조기 복귀를 했는데 지난 17일 날 조기 복귀를 했고 3주 만에 복귀를 했고 팔꿈치 부상이었고 기존 진단이 4주 정도 나왔는데 빠르게 복귀를 했죠. 그 이유가 어떤 부분입니까? 네, 일단 이제 방금 말씀드린 6위 싸움이 안 끝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죠. 사실 이게 그렇게 좋은 건 아닌데 6강 싸움이 약간 네가 가라 6강 이렇게 그렇죠. 되고 있어요. 이게 뭔가 맞아요. 좋은 전력을 가지고 막판 치열한 붙음이 아니라 서로 같이 지면서 계속 져요. 누가 덜 지나 약간 이런 싸움이 되고 있고 그 당사자가 이제 KT 최근에 부진하죠. 그리고 KC 전력이 지금 굉장히 불안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DB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팀들이 그런 싸움을 하니까 KCC가 사실 원래 같으면 허웅도 지금 이제 다쳤고 제퍼슨도 나가고 이러면서 전력이 확 떨어져서 그냥 쫙 밀려났어야 되는데 안 밀리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승현 선수가 어떻게 보면 이제 좀 KCC 6강 희망을 좀 살리는 어떤 기폭제로서 또 복귀를 한 거고 이승현 선수 같은 경우는 사실 워낙 항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지가 강한 선수다 보니까 또 돌아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이승현 선수가 들어왔고 이제 허웅 선수 좀 있어야 되는데 김지한 선수 이제 좀 부상이고요. 근데 지금 이제 브레이크 이후에 이승현이 제대로 돌아오고 허웅이 돌아올 기미가 있고 그다음에 새로운 외국인 선수 지금 디온 탐슨이 들어왔는데 여기에서 어느 정도 손발을 맞추게 되면 KCC가 굉장히 다크호스로 부상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태핑을 좀 해보는 그런 이제 부분이다. 게다가 마침 지금 브레이크로 팀을 추스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벌어들이는 그런 이제 시점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승현 선수 조기 복귀를 했고, 새로운 외국인 선수 지금 들어왔죠. 디온 탐슨 들어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제퍼슨이 나가고 대체로 들어왔고요. 88년생 베테랑입니다. 그 노스캐롤라이나 대학 출신입니다. 네. 마이클 조던의 후배예요. 네, 굉장히 명문이고 이제 아이자 힉스와 동문입니다. 네, 그리고 2019년에 그 이제 코트디부아르 국적을 따서 이제 대표팀 월드컵에 출전을 했었고요. 네. 이번 시즌 이제 터키 리그에서 뛰다가 이제 한국에 오게 됐습니다. 이 선수 그 이제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떡대가 상당합니다. 아, 좋아요. 네, 그래서 2m 4cm의 신장에 좋은 프레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참 좋은 게 이 선수가 슛터치가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2대2 게임에서 어떤 픽앤팝 혹은 이제 미드레인지에서 받아먹는 득점 이런 게 굉장히 강하고 1대1에서도 어떤 점퍼를 활용한 득점이 잘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떤 득점력 측면에서 뭔가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이제 KCC가 잘하는 부분은 디테일하게 조정을 하면서 슈팅 찬스를 만들어내는 부분은 잘하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이승현의 어떤 그 농구 센스가 있고 외곽에서도 그런 이제 조직적인 움직임은 좋은 팀이기 때문에 디온 탐슨이 미드 점퍼라든가 아니면 외곽에서 스트레치를 했을 경우에 어떤 슈팅 찬스가 많이 날 수 있고 그걸 이제 적극 활용할 수 있겠다. 또 이승현과의 어떤 그 하이로 게임도 많은 변화를 줄 수가 있죠. 이승현도 스트레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자원이고 또 이제 탐슨도 마찬가지인데 이승현은 이제 포스트업도 되는 선수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 이제 베리에이션을 가지면서 거기에서 뭔가의 어떤 코어를 만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선수가 이제 20일이죠. 오늘 이제 팀 훈련에 합류를 하고 이제 그 공식 절차를 거치면은 이제 출전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23일에 이제 휴식기에 KC가 경기가 있어요. 근데 이 경기는 아직 출전이 불투명한데 어쨌든 이 선수가 오면은 또 이제 뭔가 긍정적인 변수가 생기기 때문에 KCC가 과연 이게 네가 가라 6강 싸움에서 같이 무너질지 혹은
혼자 좀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볼지 이거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라거나 선수가 이제 분전을 하고 있습니다. 뭐 수비는 약간 좀 약화됐지만 공격력은 여전히 리그 최상급이고, 근데 이 선수가 한 20에서 25분 정도 뛰었을 때 효율이 이제 극강일 수 있고, 나머지를 버티는 힘이 KCC가 좀 떨어지는 측면이 있는데 이걸 디온탄슨이 어느 정도 메워준다. 그래서 1.5 옵션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면 KCC가 어떤 시너지를 얻으면서 올라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 선수가 복귀를 한 이후에, 그러니까 브레이크 이후에 어떤 KCC의 전력을 보는 게 6강 싸움, 지금 니가 가라 6강에서의 어떤 굉장한 최대 이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가스공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공사가 주간 성적 2승 1패, 패하고 난 이후에 2연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패를 끊었고요. 네. 지금 9위 15승 28패인데 아직도 산술적으로 충분히 6강이 가능한, 그렇죠. 니가 가라 6강 때문에 가능하지만 확률상 그렇게 높지는 않다. 그러나 가스공사는 워낙 이제 객관적 전력이 괜찮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저력이 있는 팀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된다. 근데 여전히 이제 승부처 딜레마가 있습니다. 이 팀은. 그렇습니다. 이 9연패 기간 동안에 보면은 접전패가 굉장히 많았어요. 맞아요. 사실 뭐 이제 SK전, 그 KGC전 그 연전에서 패배는 뭐 이제 어떤 판정에 대한 불운이나 뭐 이런 것들 언급이 됐지만 그 이후에도 접전 승부에서 굉장히 많이 졌고, 이동원 감독도 이 부분에서 수시로 언급을 했는데 이게 반복됐습니다. 근데 그러면 도대체 왜 그럴까? 이게 단순히 뭐 운이 없어서냐, 아니면 판정이 좀 이제 불리하게 작용했는데, 이걸 봤을 때는 사실 가스공사 자체 스스로의 어떤 내재적인 문제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경기 운영 방식 일단은 굉장히 단조로울 때가 많습니다. 승부처만 되면. 네, 저희가 뭐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이 승부처에서 단조로운 공격, 즉 이제 2지선다, 3지선다의 어떤 그 옵션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옵션이 안 보인다.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뭐 지금 이제 할로웨이한테 뭐 이제 뜬금없이 포스트업을 시킨다든지, 그러니까 그 승부처에서 갑자기 이제 공격 작업이 굉장히 부정확해지고 지체되고, 그러면서 죽은 볼이 돌다가 1대1을 하거나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1대1을 세팅하는 이런 식의 어떤, 그리고 사실 이대성이 굉장히 잘해주고 있어요. 사실은 4라운드부터 굉장히 잘해주고 있는데, 근데 이대성조차도 사실 이 선수가 턴오버가 적지 않거든요. 어제 같은 경우도 승리하긴 했지만 이동 감독도 이대성이 경기를 주겠다 살렸다 했다라는 얘기를 했을 정도로 턴오버에 대한 어떤 리스크를 가지고 있어서 이 승부처에서 사실은 뭔가 안정적인 옵션이 좀 없어 보이는, 굉장히 불안불안하게 가는 느낌이 항상 좀 존재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지난번 경기를 봤을 때, 현대모비스 게임을 봤을 때 이우석 선수가 도중에 다쳤어요. 그리고 가스공사가 잘했던 부분이 어떤 보면 기습적인 더블팀을 가하면서 현대모비스의 외곽의 어떤 그 흐름을 좀 막고, 그래서 현대모비스가 그 3쿼터 중간쯤에 공격 효율이 뚝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근데 여기에서 이제 가스공사가 이제 공격의 어떤 정확성이 좋지는 않았어요. 여기서부터. 그러나 뭐 이대성의 어떤 2대2라든가 또는 이제 외곽 슛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제 꾸역꾸역 따라갔단 말이죠. 따라갔는데 승부처에서 또 할로웨이 1대1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전에 이대성과 할로웨이 2대1을 했을 때 통했는데 그 다음에 그러면 똑같은 걸 하다가 뭔가의 베리에이션이 있으면 좀 더 좋을 텐데 곧바로 할로웨이에 포스트업을 시켜요. 근데 포스트업이 상당히 노련한 프리미예요. 그러면 이길 확률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거기에서 좀 의문점을 느끼는 거죠. 답답함을 좀 느끼는 거죠. 물론 이대성이 어떤 승부처에서 실책들의 어떤 빈도가 좀 높기 때문에 2대2 어떤 신뢰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 이렇게 판단했을 수도 있지만, 그 구조를 본다면 거기에서는 이대성과 할로웨이 2대2와 거기에 따른 이제 여러 가지 옵션을 활용하는 게 맞다라고 봤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고정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의 어떤 수비 약점을 꿰뚫을 수 있는 그런 가스공사만의 어떤 특유한 틀이 없다라는 부분이. 그렇죠. 그러니까. 네. 제대로 정립이 된 게 없고 그냥 어떻게 보면 외국 선수한테 해줘. 요즘 많이 이제 쓰는 표현을 해줘. 약간 식의 어떤 이제 공격 맡기는 게 보이고, 근데 이게 이동 감독님의, 저희가 뭐 지난주에도 언급했지만 일종의 약간 철학 중에 하나예요. 승부처에서는 외국 선수가 1대1로 풀어줘야 된다는 이제 지론을 가지고 계신데, 지금 어쨌든 안 좋은 효과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이제는 변주가 필요하고
지금도 늦었죠 사실. 사실 늦었죠. 네. 근데 이제 마지막 6강 싸움 하기 위해서는 이거라도 안 바꾸면은 되게 좀 불안할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사실은 앞으로 그러면 뭐 팀들이 접전 안 하고 잡아내면 되지 않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지금 가스공사의 경기력에 약간 이 널뛰게 하는 부분들을 보면은 이 팀이 접전하지 않고 대승으로 누를 수 있는 팀이 지금 몇 팀이나 될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접전 승부는 앞으로도 계속 나올 텐데 그런 상황에서 이 운영이 계속 이런 식으로 경직되어 있고 실수가 많고 이런 그냥 그대로 고집되는 방식으로 간다면은 이거는 이제 가스공사가 스스로 자멸하는 길이 되지 않을까. 조금 더 현명한 방안. 어제 KCC전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이대성 할로웨이 2대2로 무너뜨렸거든요. 물론 이제 KCC가 라거나 쪽에 2대2 수비가 불안해서 그게 뻥 뚫린 부분이 있지만은 어쨌든 그게 효과를 봤단 말이에요. 그런 좀 이제 변화가 계속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팀이 지금 전력에 비해서 15승 28패 굉장히 좋지가 않은데 근데 지금 보면 뭐 중간중간 부상 변수도 있었지만 나머지 팀들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는 객관적 전력이 좀 떨어졌다라기보다는 아직도 주전 라인업이 좀 확정되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네. 이 부분이 굉장히 좀 불안합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이 가드진 쪽을 먼저 보면 이제 이대성의 파트너가 누가 될 것인가. 왜냐하면 지금 이대성을 원가드로 쓰기에는 이 선수가 가진 어떤 장단점들이 명확하게 존재를 하고 지금 이제 가스공사는 2번으로 쓰겠다고 딱 결정을 내린 상태인데 근데 이제 이 투가드를 쓸 때 파트너가 우동현, 벨랑길, 이원대인데 이게 경기 내에서 상황마다 그리고 경기마다 달라져요. 로테이션이. 그래서 오늘은 누가 나올지 알 수가 없어요. 경기 전에. 그러니까 이제 베스트 5를 이제 확정 짓는 거는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야 이제 안정감을 심을 수 있고 경기 전 준비를 했을 때 좀 더 확률 높은 상황에서 대비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베리에이션이 있는 거죠. 변이가 있는 건데 어떤 변이가 있을 수 있냐면 상대 어떤 강점 또는 이제 그 포지션에 따라서 바꿔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베스트 5를 통째로 바꾸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어떤 선수의 출전 비중을 조금 더 늘렸다 줄였다 이 정도의 어떤 변이가 필요한 거지. 여기는 지금 보면 아직도 주전 라인업이 어딘지 몰라요. 맞아요. 물론 이제 고민이 굉장히 많이 되고 어떤 그 고민의 어떤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게 바람직한 부분은 분명히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제 이동환 또 우동현, 벨랑기, 이원대 이제 장단점이 다르다라고 이제 설명을 딱 해주시더라고요. 여쭤보니까. 근데 저는 이제 그 설명 들으면서 생각났던 게 이이 SK가 3가 됐을 때 최원혁, 최성원, 오재현 이제 수비적인 장단점 스타일이 좀 다르거든요. 근데 이거를 되게 다르게 인지를 하고 있고 전희철 감독님이 되게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실 정도로 잘 알고 계신데 그래서 매치업 상대나 그날 경기 상황 뭐 공격에서의 장단점도 다르기 때문에 맞춰서 씁니다. 그리고 그게 사실은 적중률이 되게 높아요. 근데 이 가스공사의 가드 3명, SK 가드 3명과 다르게 가스공사의 가드 3명의 장단점이 다른 건 오케이. 근데 그것도 이제 상황 맞춰서 쓰는 것도 좋아요. 근데 적중이 잘 안 돼요. 이 카드들을 쓸 때.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뭔가 잘못된 핀트가 뭔가 잘못 잡혀 있는 걸 수도 있다. 그러니까 장단점이 다르다는 걸 알고 맞춰서 쓰는데 그게 통하지가 않으면은 이거 뭔가 좀 생각을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저는 솔직히.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그 베리에이션이 잘 통하기 위해서는 코어가 정확해야 돼요. 즉 이제 SK는 지금 김선영과 원이라는 그 코어를 가지고 있는 거고 거기에 이제 한 명씩 붙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이대성과 할로웨이의 어떤 코어 명확한 상태에서 뭔가를 했는데 할로웨이도 지금 스캇과 이렇게 보면 출전 시간이 나눠져 있어요. 어떤 경우 이제 스캇을 좀 더 많이 쓰기도 하고 그래서 1옵션이 어딘지 지금 불분명해요. 그런 상황에서 여기에서 베리에이션을 하다 보니까 확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베리에이션도 어떤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 팀에는 이런 그 타입의 어떤 수비수 또는 이런 타입의 장점을 가진 선수가 있기 때문에 이 선수를 좀 더 많이 쓰겠다. 근데 다른 선수들도 완전 배제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쓰다가 승부처에서 딱 붙이고 거기에서 다른 경기는 또 다르게 하고 근데 지금 가스공사는 이 선수가 잘 되면 그냥 가고 안 되면 다른 선수 또 넣고 또 다른 선수 넣고 이런 식으로 가는 부분이 많으니까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기용 자체가 굉장히 뭐랄까 좀 베리에이션이 아니고 혼란스럽다. 이 부분에 좀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포워드 라인에서 박지훈이나 신승민 기용 쪽에서 비슷한 이슈가 발생을 좀 하고 있는데 가스공사가 어쨌든 이 휴식기에 사실 이 부분에서 정립이 안 되면은
앞으로도 좀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정립을 할까 여기에 따라서 지금 가스공사가 반등이 완전히 가능할 것인가 아니면 이대로 그냥 지지부진하게 가면서 또 그냥 6강 절자사로 갈 것인가 이 부분이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 변화를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네. 자, KT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마지막 팁입니다. 네, 2패를 당했고 현재 이제 6위입니다. 이 팀도 이제 니가 가라 6강 싸움을 하고 있는데 사실 경기력이 안 좋은데 동반부진하면서 다른 경쟁 팀들이 일단 6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저희가 지난주에 이 제로드 존스 이슈를 이제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이 선수가 오면서 가지는 장단점들이 있는데 이 단점에 대해서 극복할 수 있는 어떤 디테일들이 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모습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서동철 감독이 처음에 지금 그 시즌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무조건 달려야 된다. 그래서 이제 수비형 외국인 선수를 썼고, 근데 그게 이제 실패를 했죠. 근데 그 실패했던 이유가 어떤 부분이냐면 표면적으로 이렇게 보면 너무 많이 뛰어서 체력적인 부담감이 있고 그래서 승부처에서 그런 체력적인 부담감이 몰려오면서 계속 지는 게임을 한다라고 보이는데 근데 거기에는 숨은 이유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윤기와 양홍석을 제대로 활용을 못했어요. 그건 이제 수비형 빅맨이 있는데 그 수비형 빅맨이 이제 골밑을 비워주는 그런 역할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하영이와 양홍석이 안쪽에 들어가게 되면 충돌하게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셋더펀스의 어떤 효율이 급감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책이 많지는 않았었어요. 그렇다고 그 수비는 좀 압박을 많이 하긴 했었는데 공격이 무너지다 보니까 이 수비의 어떤 압박이 그렇게 효율이 좋았던 부분은 아니고 그래서 완전히 바꾼 게 어떤 부분이냐면 그러면 제로드 존스와 프라스퍼를 데리고 와서 뭔가 맞춰보자. 처음엔 잘 됐죠. 그러니까 왜 잘 됐냐면 일단 KT는 기본적인 전력 자체가 나쁘지 않은 그런 상태이고 제로드 존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에이스 역할을 거부하는 그렇죠. 네, 롤맨 역할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근데 그게 이제 KT는 양홍석이나 하용기나 또는 이제 공격을 주도할 수 있는 선수들이 다수 있으니까 그 부분이 잘 메워졌단 말이죠. 근데 여기에서 그러면 저희가 말씀드렸던 게 어떤 부분이냐면 그러나 KT가 좀 더 탄력을 받기 위해서는 아마 상대가 어떤 그 적응을 하고 여기에 대책을 내놨을 때 그걸 이제 넘어서는 순간일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걸 넘어서지 못하는 지금 상황인 맞아요. 거죠. 그게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하윤기와 제로드 존스의 저는 이제 골밑 수비가 일단은 문제라고 봐요. 문제라기보다는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구조적인 딜레마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제로드 존스도 완전 5번은 아니고 그렇죠. 이 선수가 약간 3.5번 4번 역량인데 스트레치형이란 말이죠. 하윤기가 좋긴 한데 이 선수가 세로 수비는 좋지만은 이제 그 파워를 이용한 어떤 그 포스트업 수비는 여전히 약합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어떤 강력한 빅맨이 한 명 있는 팀하고 막대결을 펼치면 이 선수를 막을 수 있는 카드가 불분명한 거예요. 그렇다고 이 팀이 경험이 굉장히 좋아서 뭐 더블팀을 붙이고 그의 로테이션을 돌면서 자신의 어떤 수비 시스템을 맞춰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단 딜레마가 생기는 거고 그 골밑 수비가 빅맨이 굉장히 좋은 팀들이 붙었을 때는 그 골밑 수비의 어떤 약점들이 다른 부분으로 계속 이제 전이가 되면서 악순환이 연결이 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보면 현대모비스한테 패한 부분도 사실 프리맥에 많이 당했고요. 뭐 KCC전 뭐 그 고전하는 부분도 라거나 이런 선수한테 많이 당해요. 그 SK 같은 경우에도 원희한테 당하니까 여기서부터 당하니까 어떻게 대책이 없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보완 작업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래 이제 저는 이 선수들을 데리고 오면서 공격에서 외곽으로 뻗치고 그러니까 스트레치를 하고 여기에 하윤기나 양홍석이 공간을 활용하면서 뭔가를 하는 부분은 굉장히 좋다라고 봐요. 큰 틀에서는 굉장히 좋은데 그럼 수비가 됐을 경우에 그 수비를 맞춰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공수 밸런스의 어떤 그 붕괴 현상이 좀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KT가 지금 전력의 어떤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 양홍석 하윤기가 같이 뛰면은 이제 이 외국 선수와 함께 빅라인을 많이 이루는데 이것도 사실은 조금 굉장히 좀 기계적으로 좀 이제 활용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빅라인업이라는 것은 장단점이 분명히 존재해요. 크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특히 이제 양홍석 같이 본인의 신장 대비 스피드가 좋은 편이긴 하지만은 타 팀의 어떤 이제 빠릿빠릿한 3번들과 비교했을 때는 당연히 기동성이 좀 떨어지고 그렇죠. 빅라인업은 근본적으로 어떤 트랜지션의 속도 그리고 수비 시의 어떤 압박 로테이션 속도가 약간은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런 빅라인업 쓸 때 그래서 어떤 안정 장치로 어떤 다른 어떤 쓰리가드 라인업
라인업 혹은 이제 그냥 스몰 라인업 혹은 정상적인 라인업 활용해서 그 활동량을 그 40분 안에서 어느 정도 채워주면서 빅 라인업을 받쳐주는 구조로 가야 되는데 지금 KT 같은 경우는 빅 라인업에 굉장히 좀 어느 정도 좀 심취해 있다 보니까 그런 어떤 받쳐주는 어떤 다른 라인업들의 활용도가 좀 떨어지는, 그렇다 보니까 팀 전체가 공수 양면에서 에너지 레벨이 확 떨어지면서 상대와의 어떤 그런 싸움에서 좀 밀리는 약간 그런 경향도 좀 있습니다. 그렇죠. 그 컨셉을 빅라인으로 가지고 가는 건 저는 괜찮다고 봐요. 그럴 수 있는 그런 이제 구성원들을 가지고 있고 뭐 양홍석, 하용기, 여기 김동국, 김영환 이런 선수들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문제는 이제 이게 주력으로 가지고 가지만 이제 부주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예를 들면 그거죠. 이제 SK가 사실 이렇게 보면 잘 나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김선영, 원희, 최준영이 핵심이긴 한데 나머지 선수들을 잘 활용을 해요. 그렇죠. 때로는 상대 약점을 찌르면서 투가드를 쓰기도 하고 어제 같은 경우에 쓰리가드를 먼저 쓰면서 기선을 제압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이런 변주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경기를 운영할 때 강약, 중강약 그래서 마지막에 정말 자신의 힘을 딱 펼치는, 그래야 상대가 혼란스러워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적응을 못하고 이 적응 못하는 부분들이 승부처에서의 어떤 2득점의 확률 또는 3득점의 확률을 높여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냥 그대로 강강강강으로 가면 적응하게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 팀 같은 경우에도 빅라인업하고 스몰 라인업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어느 정도 한 3분에서 4분 정도의 그런 변주를 주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필요한데 이 부분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이제 이 정성우, 뭐 이제 최성모, 여기에 이제 박지원이 최근에 조금씩 기회를 얻고 있는데, 그러니까 KT가 예를 들어서 자원이 부족하다, 거기 활용할 만한 카드가 부족하다. 그렇다면은 어쩔 수 없이 여기에 좀 포커스를 둬야지라고 판단이 되는데, 사실 KT의 선수층은 다른 9개 팀 어떤 팀과 비교해도 사실 밀릴 게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더더욱더 이 활용을 되게 잘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현재로서는 이게 활용폭이 그렇게 넓지는 않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SK가 오재현 선수를 이렇게 딱 쓸 때 보면 압박 강도가 굉장히 세요. 그러니까 센 이유가 뭐 오재현 선수가 기본적으로 수비에 강점이 있고, 근데 이제 만약에 상대 이제 세깅을 했을 경우에 오재현 선수한테 3점슛이 나오면 답답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부분은 보너스 개념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넣어주면 좋고 아니면 그만이고, 대신에 우리는 수비 강점이 있다. 그래서 코트 마진을 이렇게 비교를 해봤을 때는 플러스가 좀 더 나올 수 있으니까 우리는 그대로 밀어붙인다.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긴 한 것 같아요. 박지원 선수도 그런 개념을 좀 도입을 했으면 좋겠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KT가 아직까지는 지금 잘 나가다가 외국인 선수 2명 교체하고 잘 나가다가 지금 다시 또 떨어지는데 지금 상황에서 어떤 브레이크는 굉장히 개꿀이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조직을 잘해서 다시 반등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또, 반등하게 되면 플레이오프에서는 당연히 강력한 다크호스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네, 좋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이버,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감사합니다.